낭만서점 공개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성현입니다. 네, 김성현 배우님과 제가 오늘 낭만서점 김해에서 공개방송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 옆에는 원래 영화평론가 허남웅 씨가 앉아있고, 또 김성현 배우님 곁에는 문학평론가 박혜진 씨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좀 익숙하잖아요. 네. 예, 오늘은 저와 함께 하는데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네. 박혜진 평론가님도 그렇고 허희 평론가님도 그렇고 너무 의지가 되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김해에 오게 됐는데요. 김해에 온 이유가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김해에서 국내 이 유명 작가들과 소통하는 이 최대의 북 페스티벌이 이번에 이제 개최된다라고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 김해 문화의 전당 이 거리에서 함께 읽을래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열린다고 해요. 그중에 낭만서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저와 김성현 배우님 뿐만 아니라 한 분 더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바로 낭만서점 초대 진행자죠. 정희연 작가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희연 작가님도 지금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또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죠? 네, 저는 제 소설을 가지고 연극 무대처럼 만들어주신다고 해서요. 그것 보고 끝나고 나서 대담을 하는 낭독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요. 끝나고 나서 또 작가와의 차 한 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들과 독자분들이 좀 가까운 거리에서 커피숍에서 아마도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독자 밀착형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김에 낭만서점 공개방송이 있다 그래서 놀러 왔습니다. 정말 놀러 오셨다고 했는데 진짜 정희연 작가님이 큰 호의를 베푸셨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다 거만비가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또 우정 출연. 예, 그냥 영원 네. 출연료잖아요. 네, 진짜 우정이 넘치잖아요. 낭만서점에 제가 항상 그래서 네, 우정 출연. 정말 큰 결단 해주셨습니다. 정희연 작가님이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다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인 김봉곤 작가님의 이 여름 스피드, 또 이 작품을 쓴 작가님과도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는데요. 김봉곤 작가님에 대해서 먼저 김성현 배우님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985년 진해에서 태어났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동대학원 서사창작과를 졸업했다.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중편소설 오토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네, 이건 여름 스피드라는 김봉곤 작가님의 첫 소설집 앞에 나와 있는 작가 소개를 대독한 건데요. 정희연 작가님이 또 김봉곤 작가님과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지 좀 직접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프로필 읽어주셨는데 김성현 배우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진짜 네, 좋죠. 너무 그래서 너무 좋으신데요. 방금 읽어주신 내용 중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에 이 작가님이 다니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과 1학년일 때, 1학년 1학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새내기였을 때 제가 그 학교에 강의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2학기 정도 저랑 같이 수업을 했었던 제 학생입니다. 야, 1년이나 그렇게 수업을 또 들었군요. 그때 김봉곤 작가님 인상이 좀 어떠시던가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관계로. 근데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나요? 거의 그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10년 더 지났나? 예, 그죠. 딱 10년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0년이면 사람이, 세월이 지나잖아요. 네. 근데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는 그 다시 말하면 그때도 그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되게 의젓하고 되게 성실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방송 전에도 저희가 이제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학창 시절 때 A+를 2학기를 주셨다고. 진짜 네. 제 기억에는 없지만 김봉곤 작가님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니까 아마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정말 무척 성실한 학생을 그 모든 선생님들은 역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항상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하는 합평 수업이었는데요. 늘 잘 보이는 자리에 앞에 앉아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뭐 하나를 이야기하면 막 두 개를 흡수해가는 진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애초에 소설가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영화과 수업이었기 때문에 다 영화의 꿈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 이제 그때 그 수업이 글쓰기 수업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의 매력을 느껴서 네,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일말의 책임감 같은 것도 늘 볼 때마다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김봉곤 작가님이 이제 등단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좀 약간 당혹스러움, 이런 게 좀 드셨나요? 한편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지만, 왜 이런 또 길을 택했니? 라는 좀 짠한 마음도 드셨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 친구가 계속 글을 쓰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그때 이제 누구 김봉곤이다. 그래서 반갑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신춘문예로 심지어 신춘문예로 되게 좋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놀라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너무 축하하고 정말 축하하는데 왜 그랬어? 왜 소설을 쓰는 길을 택했니? 네. 그랬더니 저는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저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셨잖아요. 라고 했었어요. 네. 그때 그 전화 끊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SNS에 썼던 기억이 나요. 오늘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등단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치의 웃음은 그 전화로 다 쓴 것 같다. 그런 트위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등단 인사를 전한 제자가 또 첫 소설집을 내고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좀 뿌듯한 마음도 있지 않으세요? 네. 이제 등단작부터 유심히 읽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작품을 이 친구가 어떻게 쓰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읽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놀랐어요. 되게 잘 쓰게 됐구나. 그 사이에 역시 소설은 쓰면 쓸수록 잘 쓰는구나. 굉장히 열심히 그동안 습작 기간을 가졌고 정말 숙련을 많이 했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신인 작가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되게 굉장히 잘 하고 해왔고, 그래서 이렇게 한 편을 딱 한 거 보니까 정말 뿌듯했고요. 그다음에 책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렇게 써서 이거 읽어도 될까요? 네. 사랑하는 정현 선생님께 그때로부터 아주 멀리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래요. 시작에 선생님이 있어서 지금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도 한참 몇 번을 반복해서 읽고 지금 이제 내려오는 기차에서 이제 또 한번 읽으면서 좋았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딱 한 명은 아니에요. 등단한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친구는 처음이어서 네. 네.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한 소년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그 글쓰기의 세례를 글쓰기 어떤 문학의 세례를 받아서 조금씩 점층적으로 이렇게 작가가 되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어서 거의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점. 이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동료의 그렇죠. 동료고 또 이 김봉곤 작가님이
그 모 문학 출판사의 문학 편집자로 일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담당하는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예, 그런 동료죠, 뭐 이제. 네, 네. 와. 앞으로의 이제 또 인연이 더욱더 좀 아름답게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저희 낭만사전 공개 방송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김봉곤 작가님의 소설집 이 여름 스피드를 다룰 텐데요. 이 중에 단편 오토라는 소설을 다룹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작품집과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여름 스피드라는 책에는 김봉곤 작가가 2016년부터 2017년 겨울까지 2년 동안 발표한 단편 소설이 묶여 있습니다. 퀴어 소설로 분류되는 이 소설집을 김봉곤 작가 스스로는 이 문학과 남자에 대한 사랑의 송가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그 말대로 이 소설집은 이 문학과 남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요, 이 구요서 또 은희경 작가로부터 퀴어의 사랑과 이별, 기억, 시간, 장소, 글쓰기 등의 다양한 문의를 점프컷과 소격 효과 등의 기법을 통해 노스텔지어라는 캔버스에 개성 있게 그려낸 작품. 굉장히 수식어가 네. 화려하네요. 예, 이런 평가를 받은 이 오토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오토가 또 김봉곤 작가님의 등단작이기도 하죠. 이 오토는 어떤가 하면 이 애인이 헤어지자고 통보한 이후의 시간을 견뎌보려고 하는 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이 소설을 쓰려고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별은 글쓰기와 연동해서 서술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줄거리를 좀 찾아서 따라 읽으려 하기보다는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 또 그걸 이루는 문장들의 효과에 좀 집중하는 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연 작가님이 이 오토라는 작품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네, 등단작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해 신춘문예들과 함께 읽었는데 저는 이거 일단 심사위원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구요서 은희경 네, 작가님이시죠? 어떻게 이런 네. 작품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신춘문예용이라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이런 게 모범 답안이야라고 하는 그런 소설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작품을 딱 알아봐 주시는 눈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처음에 그렇게 들었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그 김봉곤이라는 작가님이 여름 스피드도 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실 거잖아요. 네. 그때 어떤 기원이 될 그런 작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정말 확실하게 이것이 기원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걸 스스로 선언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김봉곤 작가님. 근데 그에게 사랑, 그러니까 되게 지리멸렬하고 지지부진 할 것 같라고 말하는 그런 연애들, 지나간 연애담들이 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명명이 되고 그것이 사랑이었어라는 그런 감정으로 명명이 되는 것이 네.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봉곤의 글쓰기를 그러니까 글쓰기랑 사랑을 이렇게 등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평론들이 많은데, 네.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봉곤에게 사랑의 글쓰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증언의 글쓰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의 어떤 원정 같은 작품이 오토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토만 읽어도 좋지만 또 다른 그 뒤에 있는 다른 작품들, 그 뒤에 발표한 다른 작품들과 함께 읽을 때 또 더 좋은 라스트 러브송이나 뭐 여름 스피드 같은 작품들과 함께 읽을 때 또 더 그 매력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네. 작품입니다. 김성현 배우님은 이 오토라는 작품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읽으셨나요? 오토뿐만 아니라 이 여름 스피드 말씀해 주셨던 이 작품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좀 일단 재미있게 보았지만 좀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 오토 소설 이라는 어떤 장르라고 하나요? 네. 이것들이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책들을 아직은 보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좀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오토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와 김성윤 배우님이 이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정유현 작가님은 이제 또 김해 또 다른 행사를 또 하러 가셔야 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자이자 이제는 후배 작가가 된 김봉곤 작가님을 위한 뭐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담.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작가들끼리 선배, 뭐 편의상 선배님이라고 네. 부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선배, 후배라는, 그런 구분은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쓰는 굉장히 희귀한 직업이잖아요. 소설가라는 맞아요. 게. 정말 세상에 몇 없는 희귀한 직업인들끼리의 동료애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료애로 뜨거운 축복을 보냅니다. 뜨거운 축복. 네, 그리고 앞으로 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쓸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네. 성실한 친구인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동료로 독자로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정현 작가님의 수업에서 A뿔을 받은 학생이 그리 흔치는 네. 않다고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2연속 A뿔을 네. 받은 김봉곤 작가님의 앞으로의 활동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말 무료 출연해주신 정현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고요. 앞으로 또 낭만서점에 종종 놀러 주시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행사 있을 때 깜짝 놀래키면서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희연 작가님 보내드렸고요. 이제 김성현 배우님과 제가 이 단편 오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토라는 제목에 대한 대화부터 좀 나눠보려고 해요. 김봉곤 작가님의 인터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등단작 오토의 경우는 제게 있었던 일, 생각했던 일을 그대로 옮겼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등단작을 쓸 당시 어떤 순정함은 제게 너무 중요한 화두였어요. 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소설이라는 것이 허구의 장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작가가 겪은 일이야? 아니면 꾸며낸 얘기야? 이렇게 좀 궁금증이 들 때가 많은데 작가님의 경우는 이건 거의 대부분 내 자전적인 경험이 바탕이 됐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 작품을 읽으면서도 이게 마치 어떤 일기의 형식인 것처럼 내지는 어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게 소설인가 아니면 내지는 이게 정말 이 작가님의 이야기인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오토 소설이라는 장르는 어떤 소설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냥 오토라고만 하면 여러분 뭐야? 이거 자동? 뭐 아니면 이거 자동차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 오토는요. 이 오토픽션이라는 뭐 명제 명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픽션은 뭐 한마디로 좀 말씀드린다면 허구화된 자서전을 뜻해요. 네네. 예, 이 오토픽션에 대해서는 이 소설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먼저 이 소설에 나오는 내가 어떻게 오토픽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낭독한 후에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225쪽부터 227쪽 저희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토픽션의 부끄러움과 곤란함. 오토픽션을 쓸 때의 부끄러움은 사생활이라 여겨지는 나의 내밀한 삶과 생각을 밝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실된 문장과 이야기인지, 어떠한 감정을 추출하고 획득해내기 위한 자귀가 없었는지, 나와 독자에게 모두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되는 감정으로 꾸밈을 유혹받는 데서 오는 혹은 필연적인 착오를 무릅써야 한다는 한계에서 생기는 부끄러움이다. 또 언제나 문학과 남자로 수렴되고 마는 나의 편협함에서 생기는 가벼운 수치심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오토픽션의 곤란함은 부끄러움과 그리 멀지 않다. 더 좋은 진료로 더 나은 가공을 할 수 있음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는 피로감. 혹은 진료를 가공할 수 없다면 더 좋은 진료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의 무언가가 내가
기억될, 할 만한 글의 진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 쓰일 수 있을 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이러한 엄격은 내 사전상의 오토픽션으로 자전적 글쓰기의 스펙트럼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첨예하다. 한편 소설에서 오토와 픽션은 정도의 차이일 뿐 때로는 모든 글이 나에겐 오토픽션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나가 쓰기에 오토, 내가 쓰기에 픽션. 전적으로 나에 기대어 나를 재료 삼아 쓰는 글쓰기. 나를 모르는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배타성. 그 배타적임으로 생기는 내밀함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때로는 한계를 벗어난 곳에서 설명 없이 설명되기를, 오해로 이해되기를. 나는 명백하게 나이지만 나는 나와 관계없다. 는 아슬아슬하고 은밀한 줄타기가 나는 아주 좋았다. 네. 이 오토픽션에 대해 주인공인 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토픽션을 쓸 때의 부끄러움과 곤란함은 내 사생활을 밝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진실된 문장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자기적으로 꾸며내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서 오는 어떤 한계를 마주할 때 곤란함과 어떤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김성현 배우님은 뭐 이런 문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도 지금 저희가 낭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는 조금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의 어떤 꾸밈 혹은 자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이 작업을 스스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 작가님께서는 검열하고 또 검열하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셨을까에 대한 이런 궁금함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김성현 배우님 혹시 일기 쓰십니까? 일기요? 네. 아니요. 일기는 쓰지 않지만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그날의 느낌 정도를 아주 짤막하게 적어두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기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도 일기를 이렇게 종종 쓰는 편인데 일기를 이렇게 쓰고 나서 제가 한 달이나 2달 뒤에 그때 쓴 일기를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끄럽냐면 왜 이렇게 내가 꾸몄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감정을 좀 과장하거나 제가 겪고 있는 어떤 불행을 지나치게 좀 어둡게 묘사하려는 경향성이 지나고 보면 제 일기에서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와 비슷한 이게 비슷한 경험일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자의식을 이겨내는 건데 그 자의식이라 함은 누군가 앞에서 굉장히 좀 근사해지고 싶고 또 아주 있어 보이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매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근사해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의식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고 저는 아직도 자의식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어떠세요, 평론가님은? 저도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왜 녹음할 때도 잠깐만요. 이 부분 다시 할게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뭐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방송에 맞춘 그런 나를 꾸며낸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김성현 배우님이 그렇게 자의식이 무대에서 강하다는 느낌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연을 좀 보러 갔었는데 김성현 배우님이 그때 그 개 연기도 하시고 서서히 내려놓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도 과정 중인 것 같아요. 더 내려놔야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보러 갔던 공연에서는 닭과 개와 또 동물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고양이요. 고양이. 그 중에 개가
가장 노래를 잘하는. 이렇게 걔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네. 예, 많이 했었습니다. 뭐 가끔 동료들도 개를 하기엔 목소리가 너무 좋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좀 네. 예, 하긴 했었죠. 그렇군요. 이 오토픽션에 대한 이 자서전, 그러니까 허구화된 자서전에 대한 이 장르상의 어떤 구분법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자전적 글쓰기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작가들이 도전을 했고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냈는데 근데 아무리 내가 이 이야기를 이거 100% 내 이야기예요라고 해도 그게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들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는 네. 좀 담보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지어 제가 제 일기를 쓰더라도 윤색하거나 네. 예, 뭐 과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100%의 진실이라는 건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네, 뭐 네.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의식, 그 픽션에 대한 생각을 또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작가님이 또 쓴 건데 네. 뭐 이와 같은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이 소설 곳곳에 예, 묻어 있습니다. 이건 비단 오토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린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네, 네. 예, 나타나는 경향성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김봉곤 작가 스스로 이 책이 문학과 남자에 대한 사랑의 송가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그 문학에 대한 사랑의 송가가 이 글쓰기에 대한 어떤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랑과 글쓰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과 글쓰기의 연관성에 대한 생각을 좀 곰곰해봤는데 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둘 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네. 진짜. 그게 정답이네요. 연기도 그렇거든요.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 네. 혹시 사랑이 이렇게 좀 잘 마음 먹으신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았나요? 그럼요. 늘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네. 사랑은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함께 하죠. 타자가 네네. 예,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 네. 그 타자는 좀 나와는 별개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네네. 한편으로는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예,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글쓰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워드로 글을 쓰지만 네네. 저 눈앞에서 깜빡거리고 있는 저 커서가 존재하는 저 종이 저 타자에 나를 기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써보고 싶고 네네. 예, 이런 욕망들, 그러니까 이 모순적인 충동들이 좀 저를 이끌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완전한 글쓰기, 그 완전한 사랑, 완벽한 는 사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인 것 같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사랑과 글쓰기에 대해서 또 나는 소설 안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211쪽부터 212쪽의 내용입니다. 이 글을 한 편에 이어진 글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보지만 모든 것은 조각조각 나버리고 이음매는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 왜 나는 이 글을 쓰려 했으며 왜 이러한 형태의 글을 쓰려 했는지 불가해 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형식은 꼭 산문이어야만 했다. 내가 산문을 쓰겠다는 마음가짐은 이 글을 산문으로 쓰리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일인 동시에 몹시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시간의 단절. 내가 시간의 단절이라는 어절을 쓰고 다음 문장이 이어지기까지의 공백을 알 수 없듯 영화의 컷과 컷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의 단절이 있을지 짐작할 수 없듯 그러나 시공간의 틈은 매끄럽게 포장되고 이음매는 재단되어 이렇게 한 문장 한 문단을 이룬다. 그 사이의 공백을 거리를 아무도 모르고 나도 당신의 것을 모른다.
이 문장과 저 문장을 쓰기까지 몇 시간이, 며칠이 지났을지 짐작이 가능할까? 그 거리감과 공백을, 내가 느끼는 허탈감과 지독한 고독을 그는 모르듯 나도 그의 것을 모르고 당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지금을 나는 모른다는 사실은 나를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어쩌면 이 문장은 또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매끄럽게 읽히고 우리는 가끔 이어져 있기도 하고 당신은 이어주었고 나도 다시금 힘을 내어 읽기를 계속한다. 나의 글쓰기만큼 내밀한 사랑을 당신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사랑만큼 내밀한 글쓰기를 당신이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나는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고 시작되고 어느 순간 이어져 있음을 기뻐하다 다시 끊어졌다. 이으려 하고 우리는 이어질까? 이어지게 될까? 당신과 나는 이어지게 될까? 당신과 내가 이어져 있음을, 이어져 있었음을, 그 환희의 순간을 나는 잊지 못하고 글을 쓴다. 글을 쓴다.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가 된다는 내밀한 확신에서 오는 희열을 나는 버리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 단절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 글을 쓴다. 네. 사랑과 글쓰기의 이 관련성을 지적한 이 문단을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이 글의 형식이 네. 또 이 소설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여러 개의 장으로 분절돼 있잖아요. 네, 네. 네. 때로는 아포리즘적인 얘기를 했다가 다시 현실에 귀착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사랑의 행위들을 소설 쓰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시 반추하는 네, 이런 형식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이 오토라는 작품을 읽고 네.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저는 보통 사랑하면 네. 사랑에 대해서만 사실 쓰기도 벅차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을 글쓰기라는 또 다른 벅찬 주제와 이렇게 연동시켜서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어요. 예, 그 두 가지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 소설을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된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글을 쓴다. 그다음 글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발음을 여러분께 뭐 정확하게 못해서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앞에 건 글, 예, writing이고요. 뒤에 글을 쓴다라고 할 때 he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받침 하나 차이잖아요. 글을 쓴다와 글을 쓴다. 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이 문장의 효과 그리고 생각을 열어주는 지점이 굉장히 다채롭게 또 우리에게 뭔가를 또 던져주죠. 맞아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섬세하셔서 이 김봉무 작가님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뭐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끔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끔 만들고 저는 읽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정말 너무 섬세하게 이 글을 쓰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무엇보다 또 김봉곤 작가님이 이 책 안에서 좀 등장시키고 있기도 하지만 이 롤랑 바르트라는 문예 비평가의 그 영향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롤랑 바르트도 어떻게 보면 사랑과 글쓰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또 평생을 사유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롤랑 바르트가 쓴 사랑의 단상 이란 책이 있는데 그걸 읽고 있으면 도대체 사랑이 뭐지?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그 단상들을 이제 롤랑 바르트가 쭉 써놨는데 그걸 읽고 있으면
점점 이렇게 미국 속으로 빠져든 것 같은 네,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토록 뭔가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하는 무엇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책이에요. 혹시 사랑을 책으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저는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을 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네.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연을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을 선물로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선 사랑에 대해서 깊게 알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읽다 보면 이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실연의 고통을 잊게 된다고. 잠시나마.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연을 당한 다음에 읽어봤는데 네. 그 효과가 있더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네. 그 어느 노래죠? 에피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네.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그 유명한 어떤 그 노래 구절이 있는데 사실은 네. 그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도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도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작가님 스스로가 이제 롤랑 바르트를 이제 네. 좋아하고 이 오토라는 소설의 이제 후사라고 할 수 네. 있는 컬리지 포크에서도 그 일본인 교수와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그때 롤랑 바르트의 책을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갔죠. 맞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작품의 작품 해설을 보면서 또 느낀 것이지만, 정말 작가님은 그런 의도로 글을 쓰신 건가. 이건, 해설과 이 작가님의 생각은 정말 일치하는 것인가. 그거 저기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따가. 그래서, 네. 왜냐면 작가님도 충분히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확인해 보셨을 텐데 이것이 정말 작가님의 생각인 것인가 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아무래도 고전 문학편을 좀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다 작고 하셨죠. 네, 클래식 그리고 또 저자들은 해설하신 분들도 사실 뭐 저희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으니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잘 왜냐면 됐네요. 작가님께서는 그 작품 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화려했던 수식어, 네. 그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아까 정혜원 작가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좀 신뢰가 될까봐 여쭤보진 못했는데, 네. 만약 심사위원이셨다면 뽑았을지 또 좀 사실 궁금했었는데, 그거 직접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만약에 안 뽑는다 그러면 어떡해요? 또, 제 스타일 아닙니다.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정의원 작가님도 방송에 프로신데요. 설마 거기서 농담입니다. 하시겠어요? 네. 일단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안 그래도 김성현 배우님의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가 오늘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 저와 김성현 배우님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따 이 작품의 김봉곤 작가님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네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기탄 없이 네. 드러나 주시죠. 이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읽어드렸는데 또 사랑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 안타깝게도 좀 이별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했던 그와 함께 지내고 있던 내가 그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지 혹은 견딜 수 없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식은 닭을 먹고 그의 다리를 베고 누웠다. 그는 며칠 전 내가 쓰레기라고 욕한 형사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턱수염을 어루만졌고 나와 같은 색으로 염색해준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이지 못생겼다고 말했다. 아니, 그 이전에 샤워를 하고 나와서 한쪽 팔을 벌려 나의 품으로 들어오라 말했을 때 그는 싫어하고 웃으며 말했다. 신라면을 사오면 먹겠냐는 물음에도 싫다고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나는 그가 입은 스트라이프 반바지 위로 불룩 솟아오른 배를 만졌고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그의 성기를 잠시 매만졌다. 그랬던 것 같다.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고 그는 나에게 잠시 일어나 앉아보라고 말했다. 할 말이 있다고. 그가 이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던가 생각하며 나는 책상 다리를 하고 그와 마주 앉았다. 나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와의 짧은 대화를 끝내고 서재에 들어왔다. 사방이 막힌 방은 뜨뜻미지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급격하게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종래 나에게 눈물까지 내비쳤지만 이내 해피투게더를 보며 깔깔대며 웃고 있었다.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쳤나? 생각했지만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 그 정도의 즉흥적인 판단이길 바랬다. 친구 B에게 문자를 해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그러고도 마음을 가누지 못해 새벽 1시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나 다음 학기에 집에 내려가서 살면 안 될까? 엄마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내려와서 사는 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하고 살지가 문제이지 하고 말했다. 그리고 더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직 빨지 못한 겨울 이불과 요를 깔고 누웠다. 갑자기 뱃속에서 생긴 무언가가 내 명치를 꽉 움켜쥐고 놓아주질 않았다. 창문을 열고 불을 껐다. 빛 한 점 새어들지 않는 검은 방에 나는 다시 몸을 뉘었다.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와 나의 채취가 이불에서 올라왔다. 숨을 쉬고 싶지 않아졌다. 가슴은 계속해서 조여왔다. 숨죽여 억억 소리를 내어보다 벌떡 일어나 자리에 앉았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누웠다. 방은 습하고 어두웠고 나는 차가운 벽에 몸을 바싹 붙여 열을 식혔다.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아마도 죽음의 순간, 아니 죽음은 이런 상태의 지속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괴로움에 몸소리치며 나는 죽음보다 지금이 훨씬 끔찍하리란 생각을 했다. 오히려 죽음이 나았다. 아이팟을 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여자를 찾아 헤맸다. 레볼루셔너리 로드의 OST를 재생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은 물론 들을 수조차 없었다. 이어폰을 끼는 행위마저 나를 숨막히게 했다. 불을 켜 책을 읽으려 했지만 당연히 읽을 수 없었고 영화도 보고 듣는 그 무엇도 나는 할 수 없었다.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내는 이 시간. 나를 틀어지고 놓지 않는 이것이 시간인지 몸인지 알 수 없는 이 시간. 이 시간을 나는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 시간을 견딜 수 없어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이별도 집에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는데 지금 다른 방에 들어온 거잖아요. 공간이 중요하죠. 예. 네. 근데 지금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봤더니 나랑 얘기할 때는 눈물도 좀 보였는데 네. TV 켜고 지금 해피투게더 거실을 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 그니까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네. 아, 너무 근데 또 저는 더 슬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슬픈데 그 해피투게더를 보면서 깔깔대고 있을 그 사람의 슬픔을 걱정해 준다고요? 아니요. 개인배이신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속상하죠. 서운하고. 그리고 마음에 많이 좀 담아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네. 아니, 이거는 상대방에 네.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예의는 아니죠. 눈물까지 비쳤는데 이내 TV를 보면서 웃는다? 그래서 곤란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벗어나야
하거나 내지는 이제 함께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을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순간들이 되게 좀 힘겨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고 나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훨씬 더 뭐 많잖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다시 뭐 돌아가면 어때? 를 묻기도 하고 그쵸. 또 친구에게 문자를 해서 여러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감정을 바로 글쓰기로 좀 변환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실연의 어떤 순간이 만들어낸 나의 소설적 결과물처럼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별을 느꼈을 때 그 충격과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고스란히 감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네. 어떻게든 다시 육화시켜서 써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로 써냈기 때문에 네. 그 이별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이 내가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다라고 할 때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쓰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사실은 자신이 가장 불행했던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음까지 생각했던 바로 그 한 고비에서 저는 어떤 문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네. 한편으로 저는 그 작가님들이 묘한 네. 어떤 고통의 쾌감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네. 아프죠. 네, 아픈데 네. 그걸 글로 써내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거리 조절을 통해서 네. 자기 자신을 좀 상대화시키고 네, 네. 예, 그 문제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어떤 네. 지점들을 마련해내는 것이 자기한테는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들을 사실 이제 왜 다시 한번 써내려간 글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플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실까요? 글쎄요, 그건 이따가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더 아플까? 이거보다 좀 더 아팠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게 뭐 꼭 실제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네, 네. 예, 자기 안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벼려내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이 소설을 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김봉곤 작가님의 이 첫 소설집이 그러니까 나로 점철됐던 이유가 실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 안에 여러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것을 어느 정도 매듭 지은 다음 네, 네. 바깥을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첫 소설집에 온전하게 나로 구성된 이야기라는 네. 점도 한편으로는 김봉곤 작가님의 뭐 이 소설의 어떤 협소함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아라는 것이 실은 얼마나 이 세계만큼이나 다채로운가를 네.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희가 이 오토라는 작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남은 또 시간에는 이 소설을 쓴 김봉곤 작가님을 모시고 예,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저희 또 앞에 나와 계신데요. 자리에 오셨네요.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김봉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봉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현 배우님이 네. 이 모른 척 연기를 하셨는데 실은 김봉곤 작가님이 다 보고 계셨죠? 예, 저희 방송 시작부터 내내 앉아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랑 같이 오셨죠? 스튜디오로. 네, 여기 김해잖아요. 네. 예, 김봉곤 작가님이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타고 오셨는데 저와 같은 비행기였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연이었죠.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제 그 어디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게이트 앞에서 네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말로만 듣던 허인님이다. 아, 네. 네, 유명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안면이 좀 있으셨어요? 그냥 서로 알고 네, 그러니까 저도- 얼굴 알고 있고 뭐 평론가님이시다 뭐 저는 잠깐 알고 그렇죠. 있는 정도였는데 실물 보니까 너무 또 멋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허희님이다. 네.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네. 근데 또 비행기 같은 거예요. 아. 근데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올라가는 비행기까지 똑같이 끊어가지고 저희에 맞습니다. 같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따가 또 저 김봉곤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아, 네. 인연이시네요. 그럼요. 네. 네. 김봉곤 작가님, 뭐, 오늘, 공개 방송, 나와주셨는데요. 네. 처음에 제안을 받으셨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안녕하세요 뭐 낭만서점입니다라고 하셨으면은 좋아요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어디인지는 말해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셨는데 뭐 팟캐스트다. 그리고 두 가지의 페널티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의 또 그 뭔가 제약이 있는데 네, 하나는 작가님 죄송하지만 공개 방송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매입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개 방송도 좋고 뭐 기매인 것도 좋았어요. 네. 근데 스케줄이 내일에 또 어떤 대담이 있어가지고 바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비행기 값을 드립니다. 바로 그냥 B자 듣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네. 뭐, 비행기 값이나 KTX 값이나 10,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요. 네네네. 네. 아니, 작가님께서는, 아까 제가, 사전에 이제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제 영화과 연출 전공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을 쓰시는 작가님으로 등단을 하셨고, 이게 함께 하는 작업과 네. 사실 소설은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네. 두 작업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작업이 조금 본인에게 더 맞는지. 네, 뭐,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소설을 쓰는 게 혼자 쓰는 작업인 게 훨씬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설을 쓰고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듯이 뭐, 여럿이서 하는 작업과 혼자 하는 작업의 차이도 있고요. 일단 뭐, 연출을, 전공했는데, 연출 전공 이퀄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뭐, 시나리오를 써야 했었어요. 시나리오도 쓰고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글쓰기 수업도 같이 듣고 있었는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눈에 보이는 대로 써야 하는 글 약속을 하고 쓰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3인칭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써야 하는 제약이 있는 글쓰기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나에 집중한 글쓰기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1인칭 화자로만 1인칭으로만 쓰여진 소설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1인칭으로 좀 더 내밀한 이야기 그런 식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점점 더 소설 쪽으로 이행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학연으로 묶입니다. 이 네. 소설집에, 그렇더라고요. 학연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아니, 뭐, 네. 소설의 또 배경이, 특정 학교, 네. 예, H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뒤에 추천사를 쓴 두 분이, 김혜란 작가님과 권희철 문학평론가인데, 네. 두 분 다 이 학교와 또 연관성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소설 읽으면서 이 주요 공간이, 그러니까 저에게도 참 익숙한 공간이어서, 보면서 이제 조금 더, 흥미롭게 좀. 네. 예, 훨씬 더 실감나는 부분이 실감났죠.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시 봤더니 작가님께서 영화과 H대학교 영화과 연출 전공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사실 아까 처음 뵀을 때도 되게 반가운 마음이 좀 더했습니다. 네.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그 H 예술학교에 있는 그 S동
이 S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제 글에 녹아 있어가지고 네. 굳이 그 책 날개에 학교를 적지 않았어도 왠지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맞습니다. 해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뭐 얘기 나눴었는데 학교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기숙사에 계셨다 그러는데 저도 기숙사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네. 아마 그 동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친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H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뭐 마냥 긍정적인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독특한 면모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뭐 네. 김성윤 배우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는 제가 제일 정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꼭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쟤 참 이상하다. 난 참 정상인데, 근데 보통 본인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나중에 어떠셨어요? 고민까지 하잖아요. 나 너무 평범하다 고민까지 하게 되는. 예술대학생으로서 너무 네, 평범하다. 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심지어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바지를 거꾸로 입고 다닐까. 왜냐면 다들 너무 독특하고 개성 있는데 나만 너무 무난하고 평범한 것 같아서 바지라도 거꾸로 입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주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네. 그러게요. 아니 김혜란 작가님과는 또 학교 다닐 때 친분이 있으셨고, 네, 그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김혜란 작가님한테 김성현 배우님 어떤 분이셨냐고. 네.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주변에서 어떻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진짜 마냥 성실한 학생과였어요. 그렇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모든 과제를 쳐내는 그런 학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네. 예술학교에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런 아니 아까 정혜원 작가님이 앞에 나오셔서 예,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너무 막 저는 떨리고 무섭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생경했어요. 그러니까 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 소설을 읽어주신 것도 그렇고 막 뭐랄까요 저보다 저 이상의 좋게 말씀해주시고 제 소설이 그냥 쓴 건데 너무 좋은 목소리를 읽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조금 얼떨떨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방송 중에 언급했던 그 오토에 대한 네. 어떤 다른 평론가님의 이 화려한 수식어. 아, 네네네. 이걸 맞아요.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김성현 배우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퀴어의 사랑과 이별, 기억, 시간, 장소, 글쓰기 등의 다양한 무늬를 점프컷과 소격 효과 등의 기법을 통해 노스텔지어라는 캔버스에 개성있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옵토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수식어를 좀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마냥 당선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기다리게 되는 게 심사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좋았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그 심사평을 좋게 써주시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 글 이상의 것을 이렇게 담아주셨구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혹시 했죠. 좀 기대는 하셨었나요? 어떤 그 당선의 기대. 당선의 기대는 다들 안 될 거라고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했는데 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원래는 중편 소설이 아니었어요. 중편 소설 부문에 당선이 됐는데 2014년도에 쓴 글 한 편, 그리고 2015년도에 쓴 글 한 편을 정말 물리적으로 엮어서 그냥 투고한 작품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중편 정말 물리적으로 이건 중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 겹쳤을 때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짐작은 있었어요. 그래서 냈고 정말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거는 그랬는데 당선 소식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네. 아니 그 당선 소식을 이제 듣고 나신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2년 만에 첫 소설집이 나왔어요. 네. 심지어 또 독자들의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요. 기분이 어떠신지요? 정말 감사드리죠. 진짜 정말 행복해요. 책이 나온 것도 빠르게 나온 것도 행복하고 책이 일단 나왔다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 상상을
상상을 초과하는 좋은 반응, 그것도 물론 당연히 나쁜 반응도 있겠죠. 네. 일단 반응이 있다는 사실이 네, 기쁩니다. 네. 그 좋은 반응이야 뭐 기분이 좋지만 혹시 뭐 악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를 하세요? 마음속으로 꾹꾹 참아두는 편인데요. 뭐 그 책을 낸 작가들 혹은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하루의 시작을 에고 서칭으로 시작하죠. 네, 뭐 일단 뭐 그 에고 서칭과 네. 그 포인트, 김봉곤, 네, 뭐 여름 스피드 한번 쳐보시는 거고요. 트위터에 이제 뭐 김봉곤 치고 네. 여름 스피드 치고 그 작가들이 자신만의 에고 서칭 그 키워드는 정말 다양할 거예요. 뭐 그냥 뭐 자음으로만 쳐보기도 하고 뭐 기억, 봉기억 뭐 이런 식으로도 막 네. 검색을 해요. 그러다가 뭐 악플도 진짜 많기도 하고 네. 읽어 주셨는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보면은 뭐 상심하기도 하는데 뭐 제가 리플을 달아서 더 좋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단 캡처만 해두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네. 거는 뭐 독자의 반응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뭐 소설이나 시 읽고 매번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하나겠거니 하지만 또 앙금은 남는다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죠. 네. 오, 캡처를 또 해주시는. 찾아는 보시는 네. 거네요. 그럼요. 네, 네. 김성현 배우님 안 찾아보세요? 어떤 공연 끝나거나 공연 후기, 중간이라도. 네, 공연 후기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네, 그냥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기들만 좀 봅니다. 왜냐면 굳이 봐서 뭐 이게 도움될 게 없다고 당장 생각하시군요. 오늘 공연해야 되는데 네.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편이에요. 뭐 그 개 역할을 맡은 배우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개 안 어울려. 뭐 이런 댓글이 왔을 때는 뭐 그냥 목소리가 좋다라고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허위평론가님께서 그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라는 공연을 보러 오셨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동물도 나오고 뭐 사람도 나오고 뭐 이 가족 간의 이야기이긴 한데 공연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좀 따뜻한 이야기라 그 공연에는 이제 뭐 특별히 어떤 안 좋은 댓글은 없었는데요. 뭐 이전에 뭐 더블 캐스팅이라든가 트리플 캐스팅을 할 때 그럼 비교가 누구와 되겠네요. 누구를 비교한다든가 나는 누구의 공연을 볼래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요구하고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보고 기쁜 한숨. 굳이 그걸 썼어야 했었을까라는 맞아요. 그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죠. 김봉곤 작가님 뭐 특별히 인상적인 평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인상적인 악플. 악플이요? 네. 그거는 아마 뭐 책을 읽고 안 읽고,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 기사가 나면은 뭐 그냥 달려들어서 일단 뭐 퀴어, 뭐 이 단어 하나만 보면은 뭐 달려들어서 뭐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부터 찍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정말 인상적인 리플이 생태계 교란종 이런. 리플을 봤는데 너무 뭐 일단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 웃기고 그래도 네. 이렇게 악플로 웃길 수 있는 게 참 능력이라면 능력이시다. 예, 그랬던 자기 캡처 해놓고 그리고 싫어요도 하나 눌러놓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만한 내용인데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는 게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지만 상처는 또 되죠. 그럼요. 근데 뭐 말씀 나오셔서 하는 얘기지만 이 작가님 요 소설이 조금 이 짙은 농도의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솔직함들이 그 소설 쓰시면서 어떤 부담스럽거나 뭐 아까 저희가 또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러진 않으셨었나요? 얼만큼 잘 보여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어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컬리지 포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까지 있어요. 저는 더 야할 수 있었는데 더 야해도 됐는데 사실 저희가 고민을 했거든요. 오토냐 컬리지 포크냐. 근데 컬리지 포크가 상당히 낭독으로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죠. 사실 저도 보면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좀 더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시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맞아요. 그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뭐 첫 인사, 뭐 처음 만나자마자 뭐 너무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네네.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만큼은 뭐 다가가고 어떤 만큼은 빼야 하고 그런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글을 쓰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 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제가 갈 수 있는 만큼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아니 작가님의 작품이 뭐 이런 점에서도 좀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퀴어 서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차별받거나 또 억압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고발하는 성격의 글들도 많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소설을 보다 보면 물론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주제에 또 천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봐주신 거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퀴어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계와 1대1로 아니면 1대 다로 크게 불화한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성격에 미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이야기를 하는 편인 거죠. 커밍아웃도 먼저 하고 뭐 첫 커밍아웃은 영화로 만들어서 아예 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세상과 제가 크게 이렇게 불화할 일이 좀 덜 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보여줌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엄청난 차별 속에서 저를 다져왔었다면은 다른 글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랬고, 네, 그리고 뭐 사랑하던 사람의 글을 쓰게 되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풀려 나간 거고 한 게 좀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뭐 언제라도 그런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실 예정은 좀 갖고 네, 계신가요? 내적인 이유 혹은 뭐 외적으로든 제가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은 네, 언제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 김봉건 작가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소설 실제로 그 뒤에 해설을 이제 권희철 네. 문학평론가 썼는데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쭉 이제 소설들을 통호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성현 배우님께 네. 바통을 넘기고 싶은데 네. 아까 그걸 여쭤보고 싶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은- 사랑이라는 예 네. 키워드를 가지고 엮은 이 권희철 평론가의 글이 작가님이 이제 보기엔 어떠셨냐 네. 뭐 이런 질문 왜냐면 여쭙고 싶다고. 진짜로 네. 뭐 고전 문학을 읽다 보면 네. 사실 저는 이 작품이 왜 고전일까라는 생각도 궁금하다. 하면서 네. 어떤 그리고- 작품? 네. 그리고 네. 뭐 이를테면 처음에는 그 고전 문학 읽으면서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네네네. 있을 거야. 네.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라고 생각했다가 네. 어느덧 정말 잘 모르겠는데 왜 사람들은 이 글을 그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해설을 할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작가님 작품 보면서 사실 그 작품이 전 너무 재밌고 흥미롭게 봤는데 작품 해설이 사실 저는 제일 좀 조금 다른 생각인 부분이 다른 있으셨구나.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게 정말 그 작가님의 어떤 의도였을까? 그리고 네네. 또 내지는 작가님도 동의한 부분이 네. 있을까? 뭐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저는 온전히 작품만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네. 그 해설이 네네. 해설을 읽고 나니까 네. 내가 그렇게 못 읽은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읽었어야 됐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사실은 강요받게 되기도 했고요. 네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어떤 고전 문학의 그런 좀 무게감에 좀 눌리듯이 네네. 이런 작품 해설의 무게감에 좀 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독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죠. 전혀 해설에 제가 해설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건 아니지만 권희철 선생님의 해설 역시 어떤 여러 가지 독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글의 그 단행본 관계 실렸다인 것 같고 저 역시 뭐 이걸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요. 네.
권희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읽어주셨구나 네. 받아들이는 편이라 가지고 맞아요. 네. 뭐 해설을 읽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읽으셨더라도 크게 영향 받을 이때까지 읽어왔던 성현 배우님께서 읽으셨던 것에 영향 받으실 필요는 진짜 없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네네. 아무래도 내가 이런 걸 놓쳤었구나. 이런 어떤 네네. 의도들이 좀 담겨 네. 있는 거구나를 네네네. 이제 또 약간 생각을 심사평 하게 돼서. 비슷한 거라 가지고 좀 어려워요. 제 역량 이상으로 잘 써주시긴 사실 좀 하셨을 어렵습니다. 거예요. 해설이 어려우셨군요. 작품에 그러게요. 비해서 해설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네, 네. 다른 독자분들은 또 좀 다를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한 번에 보내시네. 제 작품 완전 쉬운 작품.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네. 아니 보통 소설집에 이제 해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도 상당히 네네. 작가에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나 첫 소설집이기 네네네. 때문에 권희철 평론가님께 부탁한 여러 인연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권희철 선생님께서는 제가 전문사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문예 이론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을 비평을 써주시는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 말에 배수아 선생님의 중단편 선집을 책임 편집을 했었는데 그때의 해설을 권희철 선생님께서 써주셨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냥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어떤 선생님이 해설 써주면 좋을까 정말 그냥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 소설집을 내는 신인 소설가가 어떻게 이렇게 뭐 해설자에 대한 고민 같은 걸 해요. 네. 편집부에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권희철 선생님 그 배수아 선생님 써주신 글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제발 그냥 이렇게 부탁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권희철 선생님 되게 날카로운 부분이 네. 있고 약간 또 얄짤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얄짤없다. 약간 제가 첫 소설집을 내면서 이렇게 뭐 상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약간 네. 비난받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권희철 선생님이라면은 저에 대한 소설에 대한 비난도 충분히 해주실 분이 아닐까. 네. 이상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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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이상한 믿음을 좀 해소해 준 해설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또 선생님이 저를 또 많이 너무 사랑하셨는지 오히려 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비난을 막아주시는 이렇게 쉴드까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네, 또 그렇게 생각하게 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예.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해설에서 내가 다룬 작품에 대한 어떤 아쉬운 점을 상당히 많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평자들에게도 좀 부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얘기를 맞습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첫 이제 독법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근데 그걸 비난 섞인 얘기를 하기가 네.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냥 독자들에게 어떤 여지를 좀 더 많이 남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마다의 감정들이 좀 다 다른 것이고. 그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뭐 이상하거나 뭐 이런 어떤 마음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좀 그런 여지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꼭 정정을 좀. 권희철 선생님이 또 이 방송 혹시 들으신다면 제가 들으라고 제가 나오면 링크 바로 보내드려야겠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작가님께 또 많은 뭐 인터뷰 질문이 들어오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한 걸 묻는 그런 뭐 질문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찾아보다가 작가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를 봤는데요. 나한테 사랑의 의미를 묻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나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김현 시인의 산문 한 구절로 대답을 대신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김현 시인의 산문을 인용했는데요. 뭐 저희가 좀 대신 읽어볼게요. 시의 죽음이니 인생이니 하는 큰 말 쓰셔도 되고요. 여성적인 건 사소한 거라고 하니 쓰세요. 동성애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니까 쓰시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것에 되는 예술이 있다. 라고 쓰셨습니다. 네. 이게,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평범한 어떤 글쓰기 강의에 다 위배되는 말들이거든요. 네.
보통 뭐 저도 글쓰기 강의를 들어봤지만 절대 큰 거 쓰면 안 돼, 얘들아. 죽음 이런 거 쓰면 안 네. 되잖아요. 죽음, 삶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건드리는 순간 네 문학은 끝장이야. 이런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예외적인 걸 쓰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엔 현실에 뭔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죠. 네네.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김현 시인의 산문을 사랑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좀 김현 시인의 산문으로 대신하게 되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쓰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 마음 속에는 어떤 저항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동시에 그게 뭐라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대신해서 김현 씨께서 훨씬 근사한 문구로 써주셔서 제가 이걸로 대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정말 뭐 저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예 그렇게 뭐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대신 이렇게 한 권의 글을 써낼 수도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만약에 여쭙는다면 어떤 사랑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연애 같은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은 보자 그 질문을 우선 뭐 1차적으로는 연애 네. 한정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연애는 정말 연애하고 싶죠.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에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정말 외롭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정말 불같은 사랑을 또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몇 년째 계속 유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건 사업. 네네. 불같은 사랑. 네, 불같은 사랑. 네. 김성현 배우님은 네. 뭐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불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요? 그럼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같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불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사랑을 해주지 못하는. 뭐 이렇게 언어와 사랑에 대한 어떤 메타포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늘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김성현 배우님이 근데 네. 오늘 행사인데 어제 오셨다고요? 네, 더 불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 잠시 또 유예시키는 예. 더 큰 기쁨.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도 필요하니까요. 네네. 예. 네, 일보 후퇴를 좀 그렇죠. 입어주기 뭐 이건 위해서.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이건 PD님은 해두죠. 내일 가신답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 PD님도 쌍둥이 아버님이신데. 예, PD님은 2박 3일. 네. PD님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PD님 싶네요. 불같은 사랑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같은 사랑. 네, 어제 불같이 혼나시더라고요. 불같이 혼나셨군요. 불같이 혼나시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보통 사랑을 할 때 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불같은 사랑이라는 건데 예, 이게 이렇게 다른 의미로 다 전유된다는 게 저한테는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까 파주에 이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보통 어떤 좀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저 진짜 단조롭게 살고 있는 편이에요. 정말 회사 갔다가 집에 와서 그냥 거의 뻗어요. 그래 뻗어서 그냥 집에 있는 이 소설 속에도 나오는 쿠마랑 좀 놀아주다가 그냥 잠들고 뭐 여가 생활 이런 것도 뭐 없고요. 그냥 진짜 단조롭게 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평일에는 정말 회사 일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고 주말에 글 쓰고 몰아서 글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여쭤봤지만 이 글을 쓰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다른 성격의 작업이긴 하지만 시나리오로까지도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다시 쓰시고 싶은 이야기를 뭐 영상으로 좀 담아보고 싶은 작업도 충분히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좀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나리오에서 소설로 넘어가게 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있었던 것 네. 같고, 소설을 쓰다가 영상 작업을 한다라. 그런 고민은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저의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면서 저를 다져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 영화도 뭐 할 수 있고, 뭐 글도 쓸 수 있고 한다면 뭐 영화를 이제 배제한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이제 글쓰기를 선택했을 때 시, 소설, 뭐 평론이 있다. 그러면 소설을 택한다.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다져온 편이어가지고 하나를 잘 하자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제가 또 네. 멀티플레이에 정말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설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쓰는 네네.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영화과를 다니던 동기들과 이제 제가 한 40이나 50살쯤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그때 학생 영화를 찍던 때처럼 누구는 촬영 감독을 하고 누구는 뭐 이제 편집을 하고 누군 동시 녹음을 하고 연출하듯이 그렇게 한번 소소하게 영상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김봉곤 작가는 소설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또 궁금증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여러 북토크를 진행해 보면 항상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라든지 작가님은 소설을 쓰실 때 제목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용을 다 떠올리시고 제목을 나중에 붙이시나요? 등등의 세세한 작법에 대한 질문들도 꽤 있던데요. 그렇죠, 네. 예, 작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것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을까요? 예, 먼저 뭐 어디서 소설의 아이디어를 좀 얻나라는 것부터 여쭤볼까요? 정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그냥 단어 하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단어가 정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잉크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정말 물에 불렸듯이 그렇게 확장해서 뭔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를 또 환기시키는 거겠죠.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제목이 먼저 와서 쓸 때가 있어요. 컬리지 포크는 그냥 제목이 먼저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들러붙은 것들이 있고요. 거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뭘 쓰느냐보다는 쓰고 싶은 기분이 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쓰고 싶은 기분. 네네. 이것이 소설적인 감정인 것 같아.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감정이 왔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쓸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혹시 이 여름 스피드 이 작품의 뭐 표지랄지 뭐 내지는 이 여름 스피드로 이 책이 출간이 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가님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한 건가요? 혹시나 이 편집자님들이 보통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편집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네. 많죠.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네. 책을 만드는 거는 또 편집자와의 딜을 잘하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거래군요. 네, 거래입니다. 네. 저는 제목을 양보했어요. 아. 편집자에게. 그리고 편집자는 저한테 표지를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표지였고요. 그리고 편집자가 원하는 제목이었어요. 혹시 네. 작가님이 원하는 제목은 어떤? 저는 디스코 멜랑콜리아가 되기를 바랐었어요. 근데 왜 편집자님은 반대하시던가요? 안 팔릴 거라고요.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너무 네. 길고 뭐 네, 그랬을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네. 만약에 표지 디자이너예요 네. 배우님이. 근데 디스코 멜랑콜리아라는 단어가 왔어요. 뭐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저도 안 떠올라요. 네. 그래서 양보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들어야죠. 네네. 뒤에 그 작가님 소개하는 글도 굉장히 사실은 심플하잖아요. 네. 그 진해에서 태어났다,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나오게 네. 되고요, 추정이 되고, 그리고 고향이 또 나오게 되고요. 아니 바로 지내면 또 김해 옆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행사가 열린다라고 했을 네. 때 상대적으로 쉽게 좀 승낙을 하셨던 것도 네, 아무래도 뭐 고향이랑 마음의 가까우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뒤에 그 작가님 소개 글은 작가님께서 이 결정하신 부분. 양력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 양력은 제가 보내고 편집부에서 해당 포맷에 맞게 뭐 조금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게 네. 맞추는 게 있어요. 혹시 여기 사진은 언제적 사진? 사진은 왜 많이 변한 것 아니, 같아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 많이 아니요. 변한 것 그렇지 같아요. 지금 제가 책 그렇지 내고 늙었나 봐. 그렇지 네. 않습니다. 보통의 이제 배우들도 그렇고 작가님들도 그렇고 네. 이 프로필 사진들을 보면 네, 네. 그 가장 이제 본인이 그래도 좀 나름 만족하는 사진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최근이신 이게 언제? 책 나오기 한 보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네. 별로 6월, 5월쯤에 찍은 건데 제가 많이 변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사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네. 결정적으로 이 사진을 해야겠다고 싶었던 계기는 그 박민정 소설가가 이 사진에 뭔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네, 뽐뿌를 넣는 바람에 그냥 승낙을 하고 말았죠. 아닙니다. 네. 저는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게 굉장히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사실 사랑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뭐 오토가 대표적이긴 한데 저는 이런 진지한 주제를 다룰 때 역시나 약간 전공법처럼 아까 김성현 배우님이 낭독도 해주셨지만 굉장히 이 정제되고 밀도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쭉 서술을 해 나가다가도 종종 갑자기 이렇게 허방을 짚는 듯한 그 문장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제가 읽어나가다가 뭐지? 함정에 빠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푹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진지함으로 가는 그런 어떤 리듬을 마주하게 될 때 이 글쓰기의 정체는 뭘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약간 개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웃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 웃겨서 안 돼. 약간 소설가들이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뭐 진지하게 쓰긴 하지만은 웃기려는 욕망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슬픔, 그 오토를 쓸 때 당시만 해도 뭐 24시간 내내 울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 밥도 먹고 뭐 농담도 하고 뭐 헛소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글은 또 삶이랑 닮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와중에 뭐 헛소리도 하게 되고 허방도 짚고 뭐 트위터 같은 아무 말도 하게 되고 하는 네. 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더 좀 진실에 가까운 글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물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뭐 또 쓰다가 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했겠죠. 그것마저도 담겨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네. 뭐 그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건 컬리지 포크라는 소설에 있는 내용인데 함께 잠들었다 함께 등교하는 일은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설렘이었다. 예, 따뜻하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이래요. 그리고 수업이 도무지 끝나질 않았다. 하면서 느낌표가 빵 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뭐지? 수업은 안 끝나고 학교 가는 일은 뭐 좋고.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교차할 때 느껴지는 밀당 같은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가님이 글쎄요. 저는 요즘 소설에서는 좀 보기 드물었던 단어들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우듬지라는 키워드도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박색 예, 이런 단어도 씁니다. 예, 그래서 뭐지 이런 단어들은 작가님의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까? 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단어 같은 경우에 제가 단어를 메모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단어 혹은 이상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 편인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현대 작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아까 그 슬픔과 유머가 섞이듯이 지금 현대어로 고사되는 와중에 옛날 단어가 끼어드는 게 되게 이상한 이질적인 맞아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박색이라는 표현은 제가 예전에 박시전이라는 작품에서 예, 본 것 같은데. 네, 박색이라는 단어도 그냥 못생겼다고 하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박색이라고 하면은, 뭔가 강조도 되면서 어떤 짠함까지 이렇게, 예, 하는 게, 불러일으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편집자로 일하다가, 새로운 단어, 그리고 저한테 뭔가를 환기하는 단어가 있으면 꼭 담아둬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영향을 받는 게, 약간 편집자와 이제 소설가로서의 이제 어떤 영향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뭐 문장을 훔쳐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플롯을 뭐 어떻게 훔쳐오겠어요. 근데 제가 훔쳐올 수 있는 건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가져왔다가 그렇게 난데없이 섞어버리는 거죠. 네. 그 소설집 출간하시고 행사가 좀 많이 있으시죠? 네, 오늘도 뭐 네. 그런 행사의 일종이죠. 그리고 뭐 독자분들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좀 많이 있었을 거고요. 이 독자들을 실제로 이 대면하시면서 받으셨던 느낌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독자를 만났을 때 하나하나의 기분이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행사를 간다, 뭐 무슨 북토크를 한다,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독자랑 뭐 질문을 주고받긴 하지만은 그 질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랄까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질문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궁금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겠지만 어떤 네네. 큰 질문처럼 저한테 다가와서 그것에 대답한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만난다는 느낌도 별로 없고, 제가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긴 하는데 그때도 조금 정신이 팔려 있어. 예쁘게 글 쓰려고 제가. 네, 그때도 좀 못 느끼고 해서 제가 행사를 하면 거의 긴장 상태 속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그 혹시 이제 작가라는 꿈을 꾸시면서 글쓰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어떤 뭐 작가님 인생에서의 어떤 작은 목표일 수도 있고 큰 목표일 수도 있지만 이제 혹시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앞으로의 꿈은 큰 걸 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면은 큰 것은 제가 지금 몸담은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와, 야망- 혹시 공공연하게 계속 말씀하고 발설하고 계신- 다니고 있죠. 사다 예. 물어봐요. 그럼 야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사장까지만 하고 내려올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고요. 네. 정말 큰 꿈이네요. 네. 그리고 뭐 작은 희망이나 목표가 있다면은 올 가을부터 이제 중편 연재를 시작하는데 그거 정말 쫓기듯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밀도 있게 먼저 써놓고 고쳐 나가면서 연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소박한 이것도 되게 거대 희망 같아요. 지금은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소설을 이제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좀 고쳐나가고 싶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답변인데 지금 몸담고 있는 출판사의 사장이 되고 싶다. 이 욕망의 끝에 어떤 걸 실현하고 싶으셔서 이 꿈을 꾸고 계신 건가요? 김봉곤 각양작 전집을 제가 내려고 제가 사장 되려고 하고는 김봉곤 전집. 전집 꼭 각 양장이어야 하는 거군요. 금박. 예. 그거 굉장히 사적 욕심이 물씬 막 나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근데 이루기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어렵죠. 네. 굉장히 사적 유용의 목적으로 출판사의 사장이 되고 싶다. 예. 그렇군요. 전 뭐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좀 경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예,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김봉곤 전집이 나오려면 이제 첫 소설집 내셨으니까 그쵸. 쭉 활동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권력의 의지도 함께 가는. 아니 저는 뭐도 궁금했냐면 사실 김봉곤 작가님의 이 컬리지 포크 이게 제가 왜 자꾸 언급을 하냐면 이 오토라는 소설의 후사격에 해당이 되거든요. 뒷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전 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 작품이 지금 이호성 문학상 본심에 올라갔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소식을 좀 접하고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것도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또 에고 서칭하다가 제가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좋았죠. 전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조명 받지 못했던 소설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알아봐 주셨구나.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친구한테 자랑을 했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200만 원이래 그러는 거예요. 본심에 올라가는 노미네이트만 돼도 200 기절했죠.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네. 아니 뭐 이호성 문학상 타면 뭐 좋은 거죠. 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컬리지 포크가 오토의 후사격인데 이번 가을호
어떤 개간지에 컬리지 포크의 후사격인 글을 이제 또 한 번 썼습니다. 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3부작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렇구나. 쿠마도 계속 등장을 합니까? 등장합니다. 네. 예. 쿠마가 어떤 종의 강아지? 갈색의 시바견입니다. 네네, 아주 귀엽고 작은, 나이 작은 쿠마쿠마입니다. 네. 네. 실제로 뭐 자전적 소설이니까요. 네. 쿠마가 저는 어떤 종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시바견인 쿠마와 함께 파주를 이렇게 산책하시는. 네, 앞에 그런... 있는 지풀공원에서 네,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김봉곤 작가님 또 오늘 이렇게 김해에 내려오셔서 공개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팟캐스트 이것저것은 아니지만 팟캐스트 녹음하고 독자의 만남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축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아이고 왜 이렇게 기가 막히지? 뭐 이런 기쁜 마음이고요. 오는 내내 되게 재밌고 좋고 또 저희가 올 때 가야의 거리에 올 때 경전철을 타고 왔어요. 맞아요. 네, 저는 진짜 뭐 신문 기사로 김해 경전철 호재 그런 기사로만 알고 있다가 진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뜬다고. 네, 그렇죠. 네. 진짜 경전철을 타게 된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올 때 그렇게 김해를 가로질러서 오는 풍경들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니, 김봉곤 작가님이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게 또 저희한테 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작가님들을 못 만나봤지만 만나봤던 작가님 중에 가장 유쾌하시고 사실은 실제로도 되게 유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유머인가 진심인가 좀 헷갈리는 지점도 있지만 너무 유쾌한 어떤 작가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방송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웃음소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웃음을 좀 참느라고 좀 혼이 났습니다. 네. 오늘 김해에서 낭만서점 공개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사실 공개방송이라고 하지만 이 무대의 구조가 매우 특이합니다. 저희가 어떤 컨테이너 박스에 저희끼리만 앉아 있고요. 지금 밖에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데요. 여기가 또 거리다 보니까 지나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시고 저희 이야기를 때로는 경청하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시고요. 이런 자리인데 저도 김해에 와서 또 오늘 김성현 배우님, 김봉곤 작가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의 이 분위기 녹음으로나마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고요. 댓글로 또 김봉곤 작가님에 대한 격려 혹은 이 작품을 읽고 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